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8회 24년 상반기에 진행된 이제 시험이었죠. 기출 유형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을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출제 항목과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제 구성을 해놨어요. 8회 필기 주요 키워드입니다. 뭐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이렇게 나눠놨고요. 이게 이제 보건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랑 다를 수 있고요. 과목명이 정확히 매칭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들을 좀 그룹핑해놨어요. 예를 들면 3과목에 의사결정나무부터 이렇게 앙상블, 그리고 딥러닝에 관련된 문제들, 뭐 차원 축소, 그리고 이제 각 모델들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4과목도 뭐 성능지표, 과적합, 그리고 교차 검증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이런 것들로 나눠놨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이제 기출 유형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1번입니다. 양수 데이터에 대해서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변환하는 방법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정답은 일단 박스콕스인데, 데이터 변환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고, 이게 이제 보기상에 나왔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박스콕스 말고 다른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고 박스콕스에 대해서 조금 예시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건 Z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데이터 표준화죠. 데이터를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정규화라고 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이제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인 요 사이로 값으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 20, 30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걸 이제 민맥스 스케일링을 하면 10이라는 게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10이 이제 0으로 되고요. 30이 맥스 값이기 때문에 1로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20은 0.5로 변환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스콕스 변환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정규 분포를 따를 수 있도록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R 프로그램을 가지고 코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요.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정규 분포를 띄지 않는 오른쪽으로 약간 이제 꼬리가 긴 분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요걸 이제 박스콕스를 쓰면은 이렇게 정규 분포 형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요런 이제 예시를 이제 보여드렸어요. 네 번째는 이제 비닝인데 구간화라고도 하고요. 연속형 데이터를 특정 구간으로 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10에서 39세를 10대, 20대, 30대로 이렇게 구간화를 할 수가 있겠죠. 박스콕스 변환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제 목적이 뭐냐면은 가장 정규 분포를 잘 나타내주는 람다를 찾는 거거든요. 식을 보시면은 원래 값이 y라고 하면은 위에 이제 람다 승을 해가지고 여기 ytr이라고 쓴 거는 트랜스폼 된 겁니다. 이거 y가 이제 데이터가 변환된 거고, 변환된 데이터는 원래 데이터에 이제 람다 승을 한 겁니다. 변환 값이라고 보고요. 람다 값에 따라서 변환된 예를 보면은 람다가 2일 때는 이제 제곱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람다가 0.5일 때는 원래 값에 이제 루트를 씌워주는 형태, 람다가 0일 때는 요건 좀 특이하게 로그로 변환을 해줍니다. 자연 로그로 해가지고 lny 이렇게 변환된 거를 이제 변환값으로 쓰고요. 마이너스 0.5라고 하면은 요게 분모로 들어가면서 루트가 씌워지겠죠. 그래서 루트 y분의 1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는데, 어쨌거나 목적이 뭐다? 가장 정규 분포를 잘 나타내주는 람다 값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람다 값이 바뀌겠죠. 그거를 보통 이제 박스콕스 변환해주는 함수를 쓰면은 알아서 찾아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양수 데이터에 대해서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변환하는 방법은 박스콕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2-2입니다. 이제 데이터의 네 가지 척도와 예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아마 틀린 걸 찾는 거였는데, 이제 매출액이 서열 척도와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고, 이게 이제 틀렸겠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율 척도겠죠. 비율 척도. 연속형 데이터고요. 데이터의 종류, 제가 꼭 암기하라고 했고요. 이산형, 범주형 데이터일 때는 명목 척도, 순서 척도, 연속형 데이터는 구간 척도, 비율 척도. 요거 꼭 같이 알아두세요. 문제 2-3번입니다. 파생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일단 파생 변수의 어떤 정의,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같이 좀 학습을 할게요. 파생 변수는 기존의 이제 데이터로부터 새롭게 생성된 변수고요. 주로 이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의 어떤 특성이나 패턴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변수들을 변형하거나 조합해서 생성을 하는 건데, 어쨌거나 주관적으로 만든 변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델의 성능을 향상을 시킬 수 있고, 어떤 파생 변수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어쨌거나 변수가 추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러면 과적합의 위험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변수가 증가한다는 거는 계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산 비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 2-4입니다. 데이터 불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고요. 문제 이제 보기 중에 데이터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 모델의 학습이 불가능하다라는 보기가 있었는데, 이건 틀린 말이죠. 불균형이 있어도 모델의 학습은 가능하죠. 어쨌거나 근데 성능을 볼 때 우리가 정확도 대신에 이런 F1 스코어나 이런 걸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균형 데이터는 어쨌거나 클래스 불균형, 즉 종속 변수 데이터가 클래스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클래스가 있고 이제 적은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뭐 오버 샘플링, 뭐 웨이트 밸런싱, 뭐 언더 샘플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스터디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2-5입니다. 상자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었고, 우리가 기존에 이제 상자 그림을 잘 이해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상자 그림을 볼 때 이제 이상치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제가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 자료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이 부분을 추가를 했는데, 상자 그림에서 이쪽에 이제 요 부분이 원래는 상자 그림 기준으로는 맥스 값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데이터 기준으로는 맥스 값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잘 보시면은 이상치가 없을 때는 여기가 이제 맥스 값이 되지만 원데이터 기준으로, 근데 이제 이상치가 있으면 사실 여기 끝값이 맥스 값이 되는 거죠. 최대값이 이상치이지만 요 값이 원데이터 기준으로는 최대값인데, 상자 그림 기준으로 최대값은 여기입니다. 여기 끝에 여기 Q3에서 1.5 곱하기 IQR 여기 끝부분이죠. 이상치의 기준이 되는 요 부분이 상자 그림 기준으로 맥스 값이 될 수 있어요. 요 부분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요 부분도 이제 이상치가 있을 때 원데이터 기준으로는 여기가 이제 최소값이겠죠. 그죠? 그렇지만 상자 그림 기준으로 최소값은 어디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쪽 부분이 이제 최소값이다. 이 부분은 이상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2-6입니다. 기술 통계량 값이 아닌 것은 뭐 이제 간단한 문제였고요. 평균, 이상값, 범위, 분산 이런 게 나왔는데, 이상값은 기술 통계량 값이 아니죠. 우리가 기술 통계량이라고 하면은 뭐 데이터의 중심, 데이터의 산포, 데이터의 퍼진 모양을 나타내는 값들이 있었죠.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2-7번입니다. 그래프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최대값, 이상치, 통계적 유의성, 데이터 분포. 1번, 2번, 4번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사실 가설 검정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통계적 유의성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문제 2-8번입니다. 단봉으로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일 때 최빈값, 중앙값, 평균값의 대소 비교하는 문제. 자주 등장하죠. 우리가 분포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모드, 최빈값, 메디안, 중앙값, 민, 평균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데, 일단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 꼬리가 긴 경우는 평균값이 가장 큽니다. 평균값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중앙값, 최빈값이 되는데, 우리가 각각의 값들의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평균값은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극단값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분포가 오른쪽 꼬리가 길다라고 하면은 이 값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평균은 따라갑니다. 값이 이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가장 크고요. 메디안 값은 사실은 크기 순서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아요.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모드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나온 값이 최빈 값이잖아요. 빈도가 가장 높은 값, 최빈 값이기 때문에 이런 분포에서는 모드가 이쪽 가장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메디안, 그 다음에 평균값 순으로 되기 때문에 각각의 그 기초통계량 값의 특징들 그걸 아시면은 요거를 헷갈리시지 않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이 길다라고 해보면은 왼쪽이 값이 요 값이기 때문에 평균값이 따라간다고 그랬죠. 극단값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평균값이 올 거고, 그 다음에 메디안, 모드 순으로 이렇게 순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 문제를 꼬아서 낸다라고 하면은 이제 박스 플랫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볼 수도 있거든요. 박스 플랫의 모양도, 상자 그림의 모양도 각각의 분포에서 어떻게 모양을 띠는지 가지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2-9입니다. 표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보기에 표준화된 값은 단위가 없다라고 나왔었는데 이게 맞는 말이었고요. 데이터 변환의 이제 두 가지 크게, 변수값에 대해서 뭐 표준화, 정규화, 데이터의 형식 변환을 통해서 알고리즘에 입력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하는 건데요. 일단 표준화는 우리가 Z스코어 표준화가 있었고,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로 만드는 겁니다. 식은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값으로 이제 만드는 거였고요. 정규화 같은 경우 민맥스 스케일링이라고도 하고, 데이터의 범위를 이제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인 그렇게 변환을 하는 거고요.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평화라는 이제 문제에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거든요. 스무딩이라고 그래가지고 데이터에 있는 노이즈, 중요한 건 노이즈입니다. 노이즈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방법이고, 거칠게 분포된 데이터를 이제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평화라라고 합니다. 답은 요거, 표준화된 값은 단위가 없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요게 정답이었고요. 문제 2-10번입니다. 서열척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값, 요거는 이제 스피어만 상관계수였고요. 보기에 아마 다른 값들이 더 있었을 텐데, 일단 1번 피어슨, 2번 스피어만이었는데, 우리가 서열척도 같은 경우는 스피어만 상관계수로 볼 수가 있었죠. 물론 이제 보기상에 뭐 켄달의 타워가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다른 어떤 보기가 주어졌을 텐데, 그게 없이 스피어만이 주어졌기 때문에 정답은 스피어만, 서열척도는 스피어만 상관계수로 본다, 알아두세요. 문제 2-11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처음 나와서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A와 B 변수의 상관관계를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분석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법은, 일단 정답은 편상관 분석인데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관 분석에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독립 변수들끼리 서로 영향을 줄 때라고 하면은 상관 분석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럼 편상관 분석이라고 해서 파셜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편상관 분석을 해서 나오는 걸 이제 편상관 계수라고 하고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특정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예시를 가지고 온 거는, 예를 들어서 A 이제 변수는 연봉, B는 질병이 발생한 인원, 그리고 C는 나이라고 봤을 때, 왼쪽과 같이 이제 세 가지 변수가 있을 때 A와 B 변수가 상관관계가 크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높을수록 질병 발생 인원이 많다라고 해보면은 A, B 변수가 사실 상관관계가 크게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요거는 조금 의문을 가지게 되죠. 만약에 C, 즉 나이 값이 커질수록 연봉도 같이 커졌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질병 발생 인원이랑 연봉은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나이를 이제 제한을 하고 A, B 변수의 상관관계를 보고 싶다면 편상관 분석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제 편상관 분석을 진행을 해서 두 변수, 즉 A와 B의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나오면은 실제로 요거는 나이에 의해서 조금 영향을 받은 거지, 두 변수는 관계가 없다, 선형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편상관 분석, 요것도 한번 알아두시기 바래요. 문제 2-12번입니다. 다별량 분산 분석, 이제 마노바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요거를 이제 기존의 아노바랑 같이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정의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노바라고 얘기를 하고요. 멀티베리에이트 어널리시스 오브 베어런스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분산 분석을 아노바라고 했고, 요걸 다시 말하면 단별량 분산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종속 변수, 하나의 y만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노바 같은 경우는 여러 종속 변수를 동시에 고려를 하는 겁니다. y가 여러 개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분석을 할 때 이제 종속 변수가 한 개일 경우에
T검정, 그리고 뭐 단일표본 T테스트, 독립표본 T테스트, 뭐 쌍체 T테스트, 혹은 뭐 페어드 T테스트라고도 하죠. 이렇게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2개 이상 집단에 대해서 보통 이제 3개 이상을 하는데 아노바 이제 분산 분석을 했었죠. 그런데 Y가 이제 2개 이상인 경우에 T검정 이제 하나에서 2개의 집단을 평균 비교할 때는 호텔링의 T제곱 검정으로 하는데 2개 이상일 때는 이제 만오바로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알면은 여러 종속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 이제 만오바를 고를 수 있었을 텐데 처음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렵게 느끼셨을 거고요. 나중에는 여기 호텔링의 T제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테이블을 한번 보시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2-13번입니다. 이제 위험도와 승산비가 나왔어요. 근데 위험도와 승산비를 사실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서 제가 좀 길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분석역학이라고 해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정 질병이 발병하는 원인을 찾고 상관관계를 찾기 위해서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 대표적인 연구가 2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환자 대조군 연구, 뭐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이미 병에 걸린 환자랑 병에 걸리지 않은 대조군을 구한 후에 샘플을 구한 후에 연구를 시작하는 거고 코호트 연구라고 해서 아직 질환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인자에 노출을 시킬 집단과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추적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나중에 이제 추적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이 포함돼요. 이런 2가지 연구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승산비, 오지 레이쇼라고 하는 거는 환자 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에 둘 다 쓰이고요. 상대 위험도라고 하는 이 렐러티브 리스크 같은 경우는 코호트 연구에만 쓰입니다. 왜 그러냐면 환자 대조군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병에 걸린 환자랑 병에 걸리지 않은 대조군을 뽑을 때 이거는 실험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확률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확률을 논할 수가 없어서 이럴 경우에는 승산비, 오지 레이쇼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상대 위험도 이제 줄여서 쓸게요. 상대 위험도를 RR 그리고 승산비를 OR이라고 쓰겠습니다. 상대 위험도는 핵심은 두 확률의 비율입니다. 이 정의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위험 인자에 노출되었을 때 질병이 발생할 확률을 위험 인자에 노출되지 않았을 때 질병이 발생할 확률로 나누는 겁니다. 뒤에서 예제를 같이 풀어볼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해석은 위험 인자에 노출이 되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몇 배 높은지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건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제 RR이 상대 위험도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위험 인자의 노출로 질병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는 거고 그에 반대되는 1보다 작을 경우는 위험 인자 노출이 질병에 걸릴 확률을 감소시키는 즉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RR이 이제 1일 경우에 위험 인자와 질병이 관련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승산비 같은 경우는 두 오즈의 비율이에요. 오즈. 오즈가 뭐냐면은 오즈를 우리가 승산이라고도 하는데 오즈는 성공할 확률을 실패할 확률로 나누는 겁니다. 성공할 확률이 예를 들어서 전체 확률이 1이니까 성공할 확률이 0.75 그리고 실패할 확률이 0.25다 라고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실패할 확률보다 3배 크잖아요. 그죠? 오즈가 3일 때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공할 확률이 실패할 확률보다 3배 크다. 오즈가 3일 때죠. 이건 해석은 위험 인자에 여기부터 볼게요. 환자군이 노출되었을 오즈를 대조군이 노출되었을 오즈로 나누는 겁니다. 해석은 위험 인자에 노출되었을 때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 상대 위험도와 마찬가지로 이제 오지 레이쇼 OR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위험 인자 노출로 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요거는 OR이 1보다 낮을 경우에 위험 인자 노출이 질병의 위험 감소 효과가 있다. 즉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OR이 1인 경우에는 위험 인자와 질병이 관련이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뒤에서 같이 한번 예제를 보고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상대 위험도와 승산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교차표를 보고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 위험도는 위험 인자에 노출되었을 때 질병이 발생할 확률을 위험 인자에 노출되지 않았을 때 질병이 발생할 확률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상대 위험도를 보면은 먼저 보면 교차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제 질병이 발생, 위에는 이제 질병 발생 여부 해가지고 질병이 발생하면 여기 O, 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X라고 표기를 해둔 거고요. 그리고 위험인자, 이제 위험 요인에 노출되면 O, 그렇지 않으면 X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정의 그대로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때 질병이 발생할 확률을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여기 보면은 위험인자가 노출된 건 여기잖아요. 여기. 이 중에서 질병이 발생할 확률은 AB분의 A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에 이렇게 와요. AB분의 A가 오고요. 그리고 분모에는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았을 때, 여기 밑에죠. CD, 이 부분인데, CD분의 C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상대 위험도는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승산비는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승산비가 이제 두 오즈의 비율이고 환자군이 노출되었을 오즈를 대조군이 노출되었을 오즈로 나누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환자군이 질병에 걸린 여기라고 보면은 환자군이 노출되었을 오즈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오즈를 계산을 하려면 이제 확률을,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을 실패할 확률로 나누는 거고, 우리는 지금 질병에 발생할 확률을 P라고 두겠습니다. P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여기 이쪽에서 환자군 기준으로 보면은 분모가 AC가 오겠죠. 그래서 AC분의 A가 올 거고요. 1-P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환자군 중에 이제 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니까 AC분의 C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이 밑에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소거해주고 C분의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군이 노출되었을 오즈를 C분의 A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조군이 노출되었을 오즈도 마찬가지로 P가 다르기 때문에 P-로 P'으로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여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여기 열 부분. 대조군이 노출되었을 오즈이기 때문에 우선은 BD분의 B, 대조군 중에 여기 걸릴 확률, 여기, 그리고 여기 BD분의 D, 대조군이 걸리지 않을 비율,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걸 B분의 D, D분의 B죠. D분의 B라고 놓을 수 있고, 이걸 전체로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곱해져서 분모로 가고요. BC분의 이 부분이 분자로 가죠. AD,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식만 보면 되게 간단한데 요런 게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대표적인 예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네, 대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예제는 이제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이고요. 여기 이제 교차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은 위험인자에 노출된 게 이제 흡연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흡연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질병이 발생한 거, 폐암이라고 보면은 여기가 질병이 발생한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 위험도를 계산을 해보면 분자가 이제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때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잖아요. 그럼 이쪽을 보는 거예요. 위험인자에 노출된 사람은 총 300명입니다. 300명. 300명 중에 90이라고 하면 되겠죠. 300분의 90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분모는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았을 때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여기 700분의 10이 되겠죠. 분모에는 700분의 10이 온다. 이걸 계산하면은 21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가 있고요. RR이 지금 상대 위험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이 발생할 위험이 약 21배 더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산비를 보면은 환자군이 노출되었을 오즈를 대조군이 노출되었을 오즈로 이렇게 나누는 건데 직접 이제 계산을 하셔도 좋지만 여기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식을 좀 외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원래 분자에는 C분의 A, 즉 환자군이 노출되었을 오즈를 C분의 A라고 썼었고 대조군이 노출되었을 오즈를 D분의 B라고 썼거든요. 그걸 이제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분모에 이제 B 곱하기 C가 오고 분자에 A 곱하기 D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숫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A, D에 해당하는 부분, A 90, D는 690이고 여기 B죠? B가 210, C가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 29.6이 나오거든요. 요거 해석은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이 발생할 승산이 약 29.6배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문제가 주어졌냐? 이 교차표 보시면은 이제 불량률 어떤 공정에 신공정 그리고 기존 공정에 불량률이랑 정상률이 주어졌고 이걸 가지고 이제 위험도와 생산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불량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상률은 이제 대조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험 요인에 노출된 걸 일단 교차표가 이렇게 났다고 하면은 그대로 그냥 여기 신공정을 위험 요인에 노출되었다. 기존 공정은 이제 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았다로 보고요. 상대 위험도는 계산 그대로 지금 보면은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에서 A 플러스 B분의 A, 즉 전체 지금 확률로 나타냈기 때문에 사실은 다 토탈이 1입니다. 여기에 1이 와요. 1. 여긴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신공정 기준으로 보면 정상률 불량률이 전체 이제 확률이 1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눠서 본 거고요. 그럼 AB분의 A는 0.02가 올 거고 분모는 이제 C 플러스 D분의 C니까 0.08이 와서 상대 위험도는 0.25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사실 신공정이 기존 공정보다 0.25배 더 발생할 확률이 있는 거죠. 분량이 더 좋은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승산비로 이제 계산해 보면 각각 이제 숫자를 대입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보기상에 요거랑 요거가 주어졌고 요걸 고르는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승산비를 좀 자세히 뜯어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결과값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기가 나오기까지 요걸로 이제 계산을 해 본 거예요.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이거 관련된 문제를 만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해하실 때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제로 같이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